나는 지질학자였던 친구의 장례식에 초대받았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사인은 자살로 밝혀졌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조문하며 친구의 명복을 빌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약 2주가 지나 내 연구실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우편의 발신인으로 친구가 근무하던 지질연구센터 소속의 보조연구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저희가 최근 연구하던 프로젝트의 고생물학자인 귀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우편에 적힌 절실한 도움 요청의 내용이 어딘가 이상하고 꺼림칙하게 느껴져 당장 반송하려 했다. 그러나 편지의 말미에 적힌 내용을 읽고 마음을 돌려 지질연구센터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는 최근 돌아가신 친구분이 책임을 맡았었고 돌아가시기 전에 귀하를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하길 원하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센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3시간 동안 도로를 내리달린 끝에 나는 낡고 음울한 모습의 지질연구센터에 도착했다. 건물은 마치 세월에 의해 잊힌 것처럼 을씨년스러웠다. 층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조명이 깜빡이는 가운데 누군가 내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경계하듯 작은 목소리로 나를 맞았다. 제가 선생님께 우편을 보낸 보조연구원입니다. 따라오시죠. 지질학자가 맡았던 프로젝트를 고생물학자인 제가 맡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외부인에 불과한데요. 복도를 걸으며 내가 묻자 보조연구원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프로젝트는 센터계 안에서 누구도 담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파괴하기엔 그 중요성이 너무 커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파기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누구나 탐낼 법한데 대체 왜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심해층에서 가져온 화석 표본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낮은 금속음이 울렸다. 연구실 안은 기묘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둡게 빛나는 조명 아래 벽에는 거대한 화석이 장식처럼 걸려 있었다. 눈앞에 놓인 거대한 화석은 내가 고생물학자로서 보아온 어떤 것과도 달랐다. 거친 곡선과 복잡한 패턴으로 이루어진 화석은 생전의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왜 이 프로젝트가 파괴될 수 없는지 그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친구분은 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 원소, 산소 탄소 동위 원소 분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었습니다. 보조연구원의 말은 평범한 설명처럼 들렸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연대를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이 화석은 3달 전에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해에서 고온과 고압 환경에 의해 형성된 아픈 화석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이 화석 속 생물이 3달 전까지 심해에서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죽은 친구 역시 이 진실을 마주하며 얼마나 큰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화석만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화석 속 생물이 지금도 살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접 찾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보조 연구원에게 이 화석이 발견된 위치를 묻고 벽에 걸린 지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화석이 발견된 지점으로 가서 이 화석 속 생물을 찾는다면 연구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약 한 달 후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근처 깊고 검푸른 바다 위 우리는 화석이 발견된 지점에 도착했다. 그동안 해저탐사연구소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긴밀히 협력한 끝에 최신 잠수정 딥CM을 대여할 수 있었다. 쉼없이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나는 잠수정 탑승을 준비했다. 해저탐사연구소에서 파견된 조종사와 함께 잠수정에 오르기 직전 보조연구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화석 속 생물을 발견하더라도 관찰만 하고 돌아올 겁니다. 나도 목숨이 아까운 줄은 알아요. 수심 5,000m. 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잠수정의 조명만이 앞을 비추고 있었다. 조명에 드러나는 바위에는 개나 새우가 이따금 모습을 드러냈고 느릿하게 움직이는 심해어들이 조용히 주변을 지나갔다. 나는 화석 속 생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조명이 비추는 곳곳을 경계하며 창밖을 주시했다. 수십만 미터. 우리는 극심해에 도달했다. 잠수정의 기압계를 확인한 조종사가 안정적인 상태를 알리며 대략 1000m에서 10,000m 정도가 바닥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요. 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잠수정 앞쪽 먼 거리에서 초록빛이 번쩍였다. 나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에 초록색으로 빛나는 큰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종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도 처음 겪는 일이라며 잠수정의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조종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수면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돌아가면 다시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저 구멍이 화석 생물의 단서일지도 모르잖아요. 조종사는 한숨을 쉬며 잠수정을 구멍이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조종했다. 다가갈수록 구멍의 윤곽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물들이 모여 있었다. 이건 절대 보지 못한 생물들이야. 그 화석 생물들은 거대한 크기와 셀 수 없이 많은 다리, 그리고 날카롭게 빛나는 이빨을 가졌다. 그 모습은 내가 아는 어떤 고대 생물과도 닮지 않았고 역사 속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괴했다. 갑자기 조종사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시선은 어디선가 나타난 거대한 형체에 고정되었다. 저게 뭐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화석 속 생물들은 거대한 생물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처참하게 밟혔고 그때마다 주변이 큰 충격으로 진동했다. 수없이 많은 다리들이 터져나가고 생물들의 끔찍한 비명이 들려오는 듯했지만 거대한 생물은 무심한 듯 구멍 안으로 움직였다. 나는 마침내 정체불명의 화석이 어떤 경위로 생성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 후 조종사와 나는 반쯤 넋을 잃은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잠수정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고 있던 찰나 보조 연구원이 다가와 화석 속 생물을 찾았는지 물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몸은 감각을 잃은 듯했다. 보조 연구원은 내 상태를 보고 곧장 선장실로 향했다. 몇 분 후 선장실에서 녹화된 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비명과 절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보조 연구원이 사색이 되어 내게 달려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영상을 보고 놀랐겠지만 일단 안심하세요. 그 거대한 생물은 빛나는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계속 말을 하려던 찰나 보조 연구원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입을 열었다. 그게 방금 전 센터에 있는 화석과 유사한 화석이 수심 500m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건 화석을 발견한 게 아니었다. 심해에서 본 그 거대한 생물이 수많은 촉수가 달린 생물들과 함께 수심 500m 지점까지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생물들은 심해에서 지상을 쫓아 점점 더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고생물학자로서 그 거대한 생물들이 수면 밖에서는 호흡하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생물들이 수면에 도달하는 순간 이 세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될 것이란 걸.